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신라가 삼국통일 어떻게 이룩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676년이죠. 그렇죠? 그러면 676년이라고 하는 것은 7세기 중엽이구나. 오늘은 여러분들 개요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용에서 곧바로 들어갈 터이니 자, 일단 첫 번째 자, 7세기의 상황을 통해서 통일되기 직전에 한반도 그리고 중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먼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7세기 상황이다라고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릴 때 뭐라고 하냐? 십자 외교가 나타난 시기이다. 뭐라고요? 십자 외교가 나타난 시기이다. 십자, 크로스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서로 연결되는 외교 관계가 있고 남북으로 연결되는 외교 관계가 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각각 한 팀이 되어서 대립하는 구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십자 외교인 건데요. 자,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신라가 한강을 혼자 독점함으로 인해서 고구려와 백제가 상당히 뿔이 났다. 결국 그들은 끊임없이 누구를 압박합니까? 신라를 압박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남북 세력이라고 하면 고구려, 백제가 중심이 되었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지금 7세기가 되면은요, 이미 중국에서 통일왕조가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그 통일왕조를 견제하기 위해서 돌궐과 고구려가 손잡았다는 거. 그리고 전통적으로 백제와 외는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외 같은 경우는요, 백제 입장에서 보면요, 어쩌면 용병의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백제가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외는 그냥 못 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보내줍니다. 실제로 백제가 멸망했을 때도 그런 도움을 보내줘요. 그래서 돌궐, 고구려, 백제, 외로 이어지는 남북 세력이 있고요. 고립되었던 신라. 그들이 어떤 고립을 당했는지는 그동안 끊임없이 얘기했었죠. 의자왕은 특히나 끊임없이 공격함으로 인해서 대하성을 비롯한 40여 개의 성을 빼앗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백제의 공격을 어느 정도 피하기 위해서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하나 오히려 고구려가 거절하면서 땅 내놔 이럽니다. 그러면서 둘이 같이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어디요? 당항성. 신라가 당나라 갈 때 이용하던 그 당항성 있죠? 당항성마저도 그들이 차지하더이라.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고립관계가 되다 보니까 신라는요. 결국 중국의 통일 왕조인 수나라, 당나라와 연합할 수밖에 없더라. 십자.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는요. 우리 내부의 상황에 많이 주목을 했다라면 일단은 지금 첫 번째 주제에서는요. 외부 상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제 7세기니까 이제 멸망 직전인데요. 이때 왕이요. 명양왕, 영유왕, 그리고 보장왕. 보장왕이 고구려 마증왕 왕이 되겠는데요. 요 시기가 됩니다. 근데 고구려 입장에서는 당시 그러니까 어떤 동북아시아 중심 세력이었거든요. 만주를 비롯한 요동 일대를 장악하면서 최고의 어떤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중국에서 이렇게 강력한 국가가 등장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들도 뭐 해야 될까요?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결국 수나라와 모두 4번에 걸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 때 왕이 누구냐? 영양왕입니다. 그 전쟁 다 이겼어요. 결국 수나라 같은 경우는요. 전쟁으로 인해서 30여 년 만에 나라가 무너지기도 하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영양왕 때 고구려 최고의 장수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요. 을지문덕 장군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요. 을지문덕, 강감찬 되게 많이 헷갈리죠. 근데 지금은요. 을지문덕과 강감찬이 헷갈리는 게 아니라 을지문덕과 연개소문이 헷갈릴 겁니다. 구분 잘해주세요. 자, 결국 그래서 이제 수나라 싸움을 격퇴시켰습니다. 이후에 이제 당나라가 등장하자 영유왕 같은 경우는요. 나름 당나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쌓으면서 방어를 하기는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워낙 수나라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계속된 전쟁은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유왕은 웬만하면 전쟁하지 말자는 쪽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연개소문이에요. 연개소문 집안 같은 경우는요. 무장 집안입니다. 강경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유왕의 그러한 어떤 외교 노선이요. 대단히 굴욕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리장성 축조의 어떤 담당자였던 연개소문은 결국 영유왕을 폐위시켜버리고 보장왕을 옹립합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당나라에서도 고구려 압박도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벌어지는 것이 바로 안시성 전투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론 이 두 번의 싸움은 다 이깁니다. 하지만 이런 싸움에서 고구려가 진을 너무 많이 빼다 보니까 본격적인 삼국 항쟁에서 결국 신라에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나요? 자, 그래서 통일 직전의 상황 여러분들 수나라, 당나라와 고구려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수나라가 모두 4번 쳐들어온다 그랬죠.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건요. 612년 두 번째 쳐들어온 거거든요. 이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 일어납니다. 이때의 승리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배우고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요. 지금까지 출제 빈도수를 보면은요. 앞에 왕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그 빈도수가 적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전쟁이라고 하는 건요. 과정을 담고 있죠. 원이 있었고 과정이 있었고 과정 안에서 순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빈도수는 적은데요. 가끔 시험 문제에 나와서 이거 순서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 너무 헷갈려요. 그러니까 뭐 순서 배열하는 문제도 헷갈리지만 뭐 때문에 뭐가 나타났다 이런 부분이 조금만 헷갈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자,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고구려 상황을 봤더니 고구려는 이제 수나라가 등장하자 좀 지켜봤어요. 쟤네 어떤 나라일까? 조금 이따 이제 망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번성할 것인가를 봤더니 애들이 쭉쭉 커나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지켜봤더니 안 되겠어요. 그래서 고구려가 더 잘하기 전에 미리 싹을 잘라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나라 땅을 쳐들어가는데 이때 조심할 거. 요령지방 중에서도 요동이 있고 요서가 있는데요. 이때 수나라 지역을 선제 공격한다라고 하면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요서지방이에요. 그래서 요서지방을 먼저 고구려가 선제 공격하더라. 자, 이때 선제 공격을 할 때요. 말갈족까지 동원해서 공격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수나라 반응이 있었겠죠. 수나라가 30여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왕이 딱 2명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문제, 두 번째가 양제인데요. 문제가 30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이제 전염병도 터지고 뭐 이러면서 결국 실패로 끝냈어요. 그러면서 수나라가 이제 조금 뒤숭숭해지는 뭐 그런 분위기에다가 또 그의 아들 양제가 아버지와 형아를 쫓아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수나라에서 변동이 좀 일어났죠. 이런 변동 상황 속에서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수나라가 조금 정신없으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신라 압박에 계속 들어갑니다. 자, 결국 너무나 괴로웠던 신라가요. 치사하게 어디에다 도움을 요청합니까? 수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앞서 배웠었던 바로 원광법사가 썼던 걸사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문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이 당시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요. 아니, 스님들이 무슨 정치를 저렇게 간섭을 많이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도 뭐 스님이나 목사님, 신부님들이 뭐 노조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때로는 지지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뭐 북한이 뭐 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실험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입장을 표명하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치와 종교가 좀 분리되어 있죠.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같은 경우는요. 불교가 정치에 대단히 많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에 어떤 위태로운 일 있잖아요. 그럼 이제 법회 딱 열어가지고 부처님의 은덕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봅시다. 뭐 이런 이제 법회가 열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님들 같은 경우도요. 이제 나라를 위해서 본인이 앞장서요. 그래서 원광법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세속오개도 만들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걸사표 이런 거 지어가지고 수나라야 고구려 제발 좀 혼내켜줘 이런 걸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이제 바로 뭐라고 하냐면 아 불교가 나라 보호에 이용이 되었구나라고 해서 호국불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나요? 이 호국불교 이야기는요. 나중에 문화파트에서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라의 요청을 들어보니 수나라 입장에서도 안 그래도 움직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수나라 두 번째 임금이 누구라고요? 양제입니다. 양제는요. 113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동 경로에 대해서 살짝 한번 볼까요? 중국 기록에 봤더니요. 이 113만, 물론 이 113만 명이 모두 이제 전투병은 아닙니다만은 그 규모가 너무나 크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이 출발하는 데만 하더라도요. 약 40여일 정도가 걸렸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요동이니까요. 고구려 영토를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래서 끌고 왔는데 문제는요. 지금 여기서 이제 요하를 지나가지고 압록강 쪽으로 와줘야 되는데
요 일대 보시면 요동을 방어하기 위해서 많은 성들이 축조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성 중에서 여기 요동성, 이 요동성이 함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를 함락시키지 않고 갔다가는 혹시 뒤에서 공격당할 수도 있잖아요. 자, 여기를 함락시키려고 양제가요 6개월 동안 계속 손을 씁니다.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포기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 전쟁은 속전속결이다. 다른 거 다 빼고 여기 있는 수도 평양에 있는 고구려 영양왕 잡아와가지고 항복만 시킨다면 이 전쟁 끝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안에서 30만 명을 별도로 뽑아라. 별동대라고 합니다. 별동대를 차출하고 난 다음에 여름 와서 장마 터지기 전까지 니들 먼저 가가지고 여기서 평양에 있는 고구려 왕 항복 받아와 라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별동대를 이끄는 고구려 수나라 장수가 누구냐면 우중문이에요. 우중문, 우문술 이런 장군들을 이제 통해서 이들을 이끌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별동대 30만 군이 이제 출동을 하게 되고요. 이들은 전쟁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먹을 거 챙겨가야 되겠죠. 100일치의 식량을 챙겨가게끔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군인들이요. 100일치 식량을 싸들고 갑옷 입고 무기 들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나라 병사들이 출발하기 전에요. 그 곡식들을요. 땅에 다 그냥 묻어버렸다고 합니다. 조금 더 가볍게 출발하고자. 그리고 그들은 또 생각보다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수나라 이렇게 수군이요. 와가지고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고구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고구려는 전통적으로 전쟁을 할 때요. 성을 이용합니다. 워낙 산성이 많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구려가 얼마나 산성을 잘 쌓았느냐를 봤더니 고구려 멸망하고 난 다음에 당나라 사람들은 이제 고구려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끌고 가요. 이때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성 쌓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있잖아요. 이가 이렇게 앞에 보면은 크고 뿌리 보면 얇잖아요. 이런 식으로 크기가 다른 돌들을 너무나 잘 쌓아둔 거예요. 그런 정도 성을 잘 쌓아놨기 때문에 적이 침략한다 그러면요. 일단 들판에 있는 곡식 있죠. 확 다 불태워버려요. 우물을 다 막아버립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산성으로 가져가버려요. 그리고 그 튼튼한 산성에서요. 농성정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 위에 산이 있는 게 성이 있다 보니까 밑에서 공격을 해도 깨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동대라고 하는 이제 특수군이 조직되었습니다만은 그런 고구려의 농성전에 쉽게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고구려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산악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 군대가 이렇게 곳곳에 숨어 있다가 수나라 군대가 지나가면 막 공격을 해요. 그럼 어디서 지금 화살이 날라오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공격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뭐 이렇게 성을 파괴하는 무기라든지 아니면 화살 같은 거 다 낭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을 대단히 많이 빼놓습니다. 여기다가 당대 최고의 장군이 누구였다고요? 고구려? 예, 을지문덕이 되겠습니다. 을지문덕이요. 지금 수나라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거짓 항복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30만 대군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고구려의 이제 농성전에다가 게릴라 전술로 진도 많이 빠져 있고 거기다 식량도 부족하더라. 그러니까 싸워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수나라 입장에서는요. 을지문덕이 거짓 항복을 했다라는 걸 이제 잘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을지문덕이 나오고 난 다음에서 이제 그걸 눈치를 챘지만 이미 도망 나오고 난 다음인 거죠. 자, 결국 일단 진격을 시작했으니 어쩔 수 없이 거의 평양성 근처 30리 가까이까지 진격을 하게 됩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자, 이때 을지문덕 장군이 우중문에게 글을 하나 보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오원시라는 거예요.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꿰뚫어 볼만하고 오묘한 전술은 땅의 이치를 모조리 알더라. 전쟁이 이겨서 이미 공이 높아졌으니 만족을 알거든 그만 돌아가시구려 라고 하는 시를 보냅니다. 겉으로 딱 들어보니까 그 을지문덕이 지금 우중문을 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당신의 지금 전술이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먼저 돌아가. 그러면 우리 고구려 가서 항복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하지만 실상은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중문이 이것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한데요. 어찌됐거나 이제 더 이상 갈 수도 없어요. 식량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중문은 퇴각을 합니다. 근데 이 퇴각하는 길에 기다리고 있었죠. 거기가 바로 어디라고요? 살수, 청천강이 됩니다. 이 살수 대첩이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둔 전투냐면요. 이때 살아간 수나라 군인이요. 2,700여 명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이후에도요. 수나라는 두 차례에 걸쳐서 더 침공을 하지만
결국 국력만 쇠약해지고요. 나라 건국되어진 지 30여 년 만에 멸망하고 말더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좋습니까?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크게 걱정 없죠? 근데 예전에 기출문에서 뭐가 있었냐면요. 고구려가 요서 지방을 선제 공격했다. 이것이 전쟁 전에 있었다라는 거 순서별할 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전쟁 이야기는 참 별건 아닌데 막상 문제에 나오면 순서 때문에 대단히 많이 헷갈리거든요. 기억 좀 잘해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수나라가 연속 4번에 걸쳐서 전쟁에 패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등장한 당나라도요. 쉽게 고구려를 침략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당나라에서 두 번째 임금이 즉위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당태종이에요. 자, 그러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있나요? 당시 배경을 좀 보면 당나라 태종이 있죠. 이 당나라 태종 같은 경우는요. 한나라 무제에 우리가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정복에 대한 야욕이 큰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 동북아시아 이제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고구려. 당연히 이제 속된 말로 맞짱 떠가지고 그 지역 차지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렇다고 해서 고구려도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고구려 내부에서도 영유왕이 무엇을 천리장성, 그렇죠. 천리장성 축조를 명하였더라. 예전에 시험에서요. 천리장성이 어디에서 붙어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문제 물어봤었거든요. 지역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여기가 요동이죠. 그동안 있었던 이 요동 지역을 방어하는 많은 성들 있죠. 성을 연결한 것. 이것이 바로 천리장성입니다. 위로는요. 부여성. 맨 끝으로는 비사성. 부여성에서 비사성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성들을 연결시키고요. 재보수 공사를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리장성 축조였어요. 자, 그런데 당시 최고 군인이었었던 연개소문은요. 천리장성 축조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는 워낙 강경파였기 때문에 아니 당태종이 지금 고구려를 넘봐? 네가 뭐라고. 그래서 결국 그렇다면 우리도 강력하게 나가자. 하지만 영유왕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쿠데타를 통해서 영유왕을 폐위시켜버리고 보장왕을 옹립시켜버리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이제 고구려 상황까지 달라지다 보니까 당연히 당나라 태종이 침략했겠죠. 당나라 태종이요. 직접 군대를 끌고 옵니다. 근데 이미 수나라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진로를 잘 잡았어요. 앞서서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끝까지 정복 못했었던 지역이 어디였었다고요? 요동성이었죠. 근데 그들은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백암성이다, 요동성이다 이런 거 함락시켰어요.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공격해서 비사성도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곳이 있었어요. 어디냐? 안시성입니다. 안시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뚫고 간다 하더라도 뒤에서 나머지 고구려 세력이 내 뒤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안시성을 반드시 함락을 시켜야 되는데 이곳을 함락하기 쉽지 않았다. 기록에 따르면요. 이 안시성을 지키고 있던 성주가 누구였느냐? 양만춘 장군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당태종 같은 경우는 이 안시성을 함락시키려고요. 성들이 그렇게 높고 견고해.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토산을 쌓겠다. 60일 동안요. 50여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토산을 만들었어요. 중국 역사를 보면요. 정말 산을 만들었다가 허물었다가 저쪽으로 옮겼다가 이런 것들은 예산일이에요.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토산까지 쌓았으나 결국 고구려가 이 토산까지도 무너뜨려 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겼다라는 거죠. 자, 결국 그래서 당태종 같은 경우는요. 다시 급하게 당나라로 돌아가는데 어찌나 급하게 돌아가는지 유하를 건널 때요. 진흙 뻘밭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되게 많이 있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를 피해가지 못하고 곧바로 건너갔다라고 하고 왕이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갔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면서 고구려가 승리하게 돼요. 자, 고구려가 이렇게 연속적으로요. 수나라, 당나라 침입을 막아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다에 가면요. 방파제가 있죠. 방파제가 하는 역할은 파도가 왔을 때 그것이 육지로 상륙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역할인 거예요. 중국에서 통일왕조가 등장했을 때 그 통일왕조가 우리 한반도를 넘어보는 걸 이걸 막아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군사력에다가 아주 튼튼한 성곽이 있었기 때문인 거야. 자, 하지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너무 여기서 진을 많이 빼다 보니까 정말 한반도 내부에서 있는 본 게임에서 고구려가 밀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이제 수업을 듣고 났으니까 더 이상 을지문덕이랑 연개소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요. 이러한 전쟁이 끝난 뒤 당나라의 싸움이 645년에 끝나거든요. 그 이후 한반도의 정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은 2번 통일외정. 자, 645년 안성 전투가 끝나고 3년 있다가요. 648년. 전격적으로 신라와 당나라가 손을 잡습니다. 이게 앞서서 계속 언급했었던 나당 동맹이에요. 이게 체결이 됐어요.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건요. 신라와 당나라 모두 다 절박한 사정이 있었던 거죠. 아시죠? 김춘추 같은 경우는 의자왕의 지속된 공격으로 인해서 대야성을 잃어버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사랑하던 딸만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개인적 복수심을 들끓고 있었어요. 거기다 고구려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직접 당나라 건너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당나라 태종에게 협상을 걸어요. 뭐라고 하냐? 나중에 고구려 멸망하면 대동강 위쪽 땅은 당나라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신라와 손잡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당태종 입장에서도요. 거절하기 좀 그래요. 왜냐? 그동안 지금 이제 그 안성 전투에서 패배 원인을 분석을 해봤더니 고구려가 여기 있어요. 당나라가 이렇게 공격할 때 신라가 고구려 뒤에서 공격만 해준다면, 그러니까 양면 작전에만 들어간다면 무너뜨릴 수 있는데 그 아쉬움이 너무 남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들이 손을 잡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당 연합군이요 660년 출격을 합니다. 백제와 고구려 중에서 누구를 먼저 공격합니까? 네, 맞아요. 백제예요. 김춘추의 개인적인 원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백제를 멸망을 시키는데요. 이때 백제 마지막 왕이 의자왕이죠. 의자왕이 말년에 너무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요. 성충과 같은 충신들을 이제 버리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귀족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의자왕을 도와주려 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나당 연합군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왕이 군대 소집이라는 걸 명했지만 귀족들이 싫어. 네가 그동안 나랑 말아먹었잖아. 안 도와줄 거야. 이럽니다. 그리고 이때 의자왕을 위해서 군대를 모집한 건 계백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계백이 5천의 군대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소정방 같은 경우는 13만 군대, 김유신 같은 경우는 5만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백제랑 신라의 군대만 봐더라도요. 지금 게임이 안 돼요. 5천이고 5만입니다. 자, 결국 그들 간의 이제 전투가 어디서 붙었느냐? 황산벌에서 붙었지만 계백은 전사하게 되고 백제는 갑작스럽게 멸망합니다. 자, 백제가 이렇게 멸망하고 나자 당나라 욕심 드러내요. 자기네 군대를요 백제 땅에 딱 주둔을 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웅진 도독부예요. 웅진 도독부. 되셨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668년에 고구려 멸망시키는데요. 고구려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요? 보장왕. 이 보장왕을 옹립시켰던 사람이 누굽니까? 연개소문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했을 때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무장이 있었더라면 이러한 당나라의 공격 막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텐데요. 이미 연개소문은요 2년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구려 최고의 이제 군사력의 부재가 나타난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당나라에서는 이세적이다, 서린기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압박하는데 고구려는 거기다 내분이 벌어져요. 연개소문이 아들들에게 제발 권력 다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들끼리 이제 권력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남생인데요. 남생이 치사하게 당나라에 투항을 해버려요. 그리고는 고구려 정복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는 멸망. 그리고 그 땅에 당나라는 안동도호부. 도호부다, 도독부다라고 하면요. 거대한 군사조직,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설치하고 이들적을 장악하려고 하더라.
더 나아가서는요, 신라에 계림도독부를 설치하면서요, 신라 땅까지 장악하려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 전쟁 붙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서 나당 전쟁 들어갑니다. 이 나당 전쟁을 여러분들 결국은 신라가 이기는 해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신라가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서 당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저 나라를 물리칠 수 있었을까를 봤더니요. 일단은 신라가 당나라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당시 백제나 고구려 같은 경우는요. 정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제 멸망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적극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백제 귀족들이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갑자기 무너져? 의자왕이 미웠던 거지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원했던 건 아니야 라면서 막 곳곳에서 부흥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백제 부흥운동 같은 경우는 4년 만에 무너집니다. 근데 고구려 같은 경우도 결국 내분 때문에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전국적으로 대단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약 30여 년 동안 지속되게 되는데요. 이때 신라는 그 고구려 부흥군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구려 부흥군들에게 지원을 하고 그들이 결국 나라를 새로 세우기 위해선 당나라 몰아내야 되겠죠.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양면 작전 들어가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러면서 결국 통일이 언제 되냐면 676년에 통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통일되기 전 675년이 되면 이런 나당 전쟁에서 성과가 보입니다. 마전, 적성 이런 전투에서 승리를 하기 시작하더니 매소성 여기가 바로 경기도 연천 쪽인데요. 20만 당나라 군대를 격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벌포는요. 676년에 금강 쪽이거든요. 여기서 당나라 해군마저 격퇴를 시킵니다. 자, 이러한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결국 당나라는 더 이상 이제 우리 땅에 대해서 간섭을 못하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마전 적성 전투, 매소성, 기벌포 전투. 되셨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런 전투에 졌다라고 해서 당나라가 대군을 동원하는 걸 그만뒀다면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할 텐데요. 당시 당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주변 국가와 전쟁을 많이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쪽 서역 쪽,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쪽 있죠. 거기는 토번이라는 나라와도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이쪽에만 올인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관계에서도 우리에게 유리한 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통일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웅진도독부, 안동도부, 계림도독부 이런 거 설치했었는데요. 이미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당나라와 계속 전쟁을 하면서 백제 땅들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러면서 웅진도독부 없애버리면서 되찾아오는 겁니다. 안동도부 같은 경우는 나중에요. 저쪽 요동지방으로 이제 또 떠나게 되기도 하고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일단 기본을 여러분께서 순서를 파악하셔야 돼요. 나동동맹,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나당 전쟁, 통일이라고 하는 큰 순서에다가 나머지 이런 거. 백제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웅진도독부 설치했어요. 고구려 멸망하고 난 다음에 안동도부 설치했어요. 전쟁 와중에 우리가 승리했던 게 마전 적성 전투를 시작으로 해서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하더라라고 하는 내용까지 넣어주셔야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통일한 이 신라의 삼국통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줄 수 있을까요? 여기는 결국 의와 한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많은 나라들이 등장하고 무너지고 등장하고 무너지고 반복했는데요. 한 번도 하나로 뭉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우리가 통일했다.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 정말 무시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지금 북한과도 하나의 나라가 돼야 된다는 생각 암묵적으로 동의하시죠? 정서적으로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결국 되는 것이 하나의 말, 비슷한 음식을 먹고 여러 가지 공유되어진 문화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뿌리가 여기서 제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하지만 무엇보다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삼국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외세를 끌어들였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신채호 선생이에요. 신채호 선생. 여러분 단지 신채호 선생이라고 하면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주의 사학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세수를 할 때도요. 허리를 숙이지 않았대요.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세수를 하면요. 다 묻겠죠. 왜 그렇게 합니까? 했더니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는 내가 세수할 때도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강직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보기에
지금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신라가 통일한 건 이거 말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해요. 또 하나 이제 한계라고 하면요. 통일은 했지만 어디까지밖에 미치지 못했다. 대동강. 자, 여러분 지명 기억해 주세요. 대동강에서부터 원산만까지밖에 통일하지 못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대동강에 평양이 있거든요. 평양 버려져 있는 거예요. 평양 버려져 있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최초 통일이긴 하지만 대동강에서부터 원산만까지만 통일을 했던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위쪽 지역 같은 경우는 당나라가 고구려 유민들 지배하면서 장악하고 있었지만 고구려 멸망에 의해서 지속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했죠. 자, 그러면서 나중에 이 땅에 뭐가 등장할 거냐면 발해가 건국됩니다. 그러면서 남북국 시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대동강에서부터 원산만 이런 지명을 명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이 아직까지는요. 쪼개서 많이 물어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통일까지 마무리 지었는데 우리가 자꾸 수업을 하다 보니까 뭐 부흥운동 이야기 나왔었죠? 이거 마지막으로 짚어봅니다. 백제와 고구려는 멸망 이후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더라. 이렇게 700년 이상 되는 나라를 한 번에 말아먹을 수는 없어. 그래서 백제는 4년 동안 적극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때 그 부흥운동의 중심축에 있었던 사람들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이름이 조금 많이 낯설 거예요. 복신, 도칩, 흑지상지. 이들이 일으킵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다가 이제 왕자를 보내놨어요. 백제와 일본 같은 게 이제 관계가 워낙 이제 긴밀하다 보니까 백제의 왕자들이 어렸을 때 일본에 많이 가 있었거든요. 이때 가 있었던 의자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풍이에요, 풍. 백제의 왕족은 부여시를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부여풍이 일본에 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백제가 멸망했다. 그러면서 아버지 의자왕이 당나라에 끌려갔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데 일본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왜군 3만 명을 보내게 됩니다. 됐나요? 자, 돌아오면서 열심히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중심 지역이 주로 이제 충청도 지역에 많이 있어요. 주류성, 임존성, 주류성, 임존성 이런 지역에서 적극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키더라. 그래서 단기간에요. 주변에 있는 많은 뭐 귀족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200여 개의 성들을 되찾았다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요. 왜 4년 만에 실패로 끝나냐? 내분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제일 무서운 게 내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신의 역사가 또 등장합니다. 도침 같은 경우는 이제 승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복신이 도침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복신은요. 왕자 푸웅까지 제어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가 먼저 제거당합니다. 자, 그러면서 흑치상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냥 당나라 장수로 귀화를 하게 되고요. 왕자 푸웅 같은 경우는요. 고구려로 넘어가게 되는데 왜 그러냐? 기대를 하고 있었던 외지원군이요. 그 3만에 이르는 당나라 수군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3만에 이르는 대규모의 외지원군이요. 백강. 백강이라고 하면 금강입니다. 여러분들. 금강하구 전투에서요. 패했어요. 결국 전쟁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숫자 싸움이 아니죠. 그 안에서 얼마나 조직력이 대단하느냐, 그리고 지휘관이 얼마나 잘 여러 가지 전술을 기획하느냐 이런 게 달려있는데 아직은 백제가 그럴 만한 능력이 못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 능력이 못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선박 제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당나라에 밀리다 보니까 3만의 대군이 백강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고구려 좀 볼까요?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요. 죄송합니다. 네, 잠시 화면이 바뀌었죠. 예, 기침이 너무 심해서. 자, 이번에 여러분들 고구려 한번 볼까요? 고구려는요, 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건모장, 안승. 안승 같은 경우는 고구려 마지막 왕이었던 보정왕의 서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현무. 자, 이들이 이제 부흥운동을 주도했는데 건모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고요. 저기 황해도 재령 지방 한성 지역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고현무 같은 경우는요, 압록강 바깥쪽에 가시면 오골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지만 결국은 안승의 건모잠 제거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제 내분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승 같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를 봤더니 앞서서 나당 전쟁 벌일 때요, 신라가 고구려 부흥운동군 지원해 줬습니다라고 했었죠. 그 대상자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안승 같은 경우. 그래서 신라가 이제 백제 땅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한 거예요. 당나라 군대를 몰아내게 되자 안승한테 얘들아, 여기 백제 땅으로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 테니 여기를 기반 잡아서 고구려 부흥운동 계속하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익산 지역으로 내려오게 됐는데 익산 지역을 그 당시 금마저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내려서 세운 나라가 바로 뭐냐? 보덕국이에요. 되셨어요? 보덕국의 왕이 되어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이걸 바탕으로 이제 당나라 싸움을 보다 하게 되는 거고 신라도 그런 걸 이용하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자,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 같은 경우는 실패로 끝내지만 이것이 결국 30여 년 뒤 무엇으로 이어지게 된다? 발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내용이요. 뭐 앞에서 봤던 통일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순서가 중요한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들. 복신, 도침, 흑치상지, 왕자풍, 건모잠, 안승, 고현무 요 이름들을 여러분께서 잘 분류를 해두시면 나머지는 크게 어려울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연속 4시간 동안 우리가 삼국의 정치에 대해서 공부했던 게 드디어 마무리가 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전쟁 과정 같은 경우는 순서가 조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반드시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10분이라도 짧게 중요한 부분이라도 반드시 점검해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요. 이제 뭘로 갈 거냐면 사회, 경제,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봅니다. 다음 시간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